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구질구질한 인생, 제 인생을 짧게 축약하면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시절 대부분의 여자들이 가부장적인 인식과 문화 아래 고통을 받았을 테니 따지고 보면 제 인생 자체가 그리 대단하게 특별하거나 비극적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했고 여자들도 이제는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엄마는 이렇게 못 배우고 못 살아도 내 딸만큼은 착하고 좋은 남자 만나 자기 꿈을 이루며 살아가길 바랐어요. 저의 불행을 대물림할 뻔했던 제 자랑스러운 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딸은 유달리 영특하고 의젓한 아이였어요. 코 올리기 어린 시절에도 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이가 넘어진 것에 오히려 제가 놀라 호들갑을 떨고 비명을 질렀고 오히려 콩알만한 딸이 발딱 일어나 흙먼지를 툭툭 털며 엄마 나 안 아파, 난 괜찮아 하고 놀란 엄마를 달래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딸아이가 이렇게 일찍 철이 든 데에는 영원히 철들지 않은 아이 아빠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네요. 아이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논팽이였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별나기로는 유명하다는 옆집 누렁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날뛰며 포악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 남자였거든요. 결혼 직후부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이까지 낳고 나자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본성이 드러난 남편은 술만 마시면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죠. 물론 저한테도요. 그런 일들을 집안일로 치부하며 모르는 척하기 일쑤였던 그 시절에도 보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파출소에 불려간 것이 수십 번은 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저는 하루에도 10번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살 길이 지금보다 더 막막했던 시기였기에 그런 놈도 남편이고 애 아빠라고 그래도 벌어오는 돈은 아쉬웠던 터라 수없이 망설이기만을 반복했죠. 제 딸 수빈이가 10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출근도 안 하고 대낮부터 논팽이 친구들을 만나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하굣길에 그걸 본 딸아이가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아빠가 또 밖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는데 분위기를 보니 오늘은 더 심할 것 같다면서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옷을 막 쑤셔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도망가. 뭐라고?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내가 어린애야? 왜 몰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나 때문에 도망도 못 가는 거 나 다 알아. 수빈아. 엄마, 나도 이제 10살이고 내가 내 밥 챙겨 먹고 내 옷 빨래하고 다 할 수 있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먼저 도망가. 엄마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 아니야? 엄마 먼저 도망가서 나는 나중에 데리러 와도 돼. 아빠가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맞습니다. 홀로 서는 것이 두려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혼도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엄마보다 훨씬 성숙하고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딸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집어던진 술병 파편에 맞아 온몸 곳곳에 생채기가 나 상처로 성할 날이 없었어도 눈두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시퍼렇고 시뻘겋게 되어 사그라드는 날이 없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 쉽지 않았어도 제가 살아보자고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딸 수빈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감, 엄마로서의 모성애 그런 것들이 10년이 넘는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의 도망치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아이도 이리 살아보자고 아등바등 하는데 제 엄마가 없으면 그 위험이 어디를 향할지 알면서도 엄마를 안심시키겠다고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먹는데 엄마라는 인간은 대체 이날 이때껏
무얼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하고 정의롭고 굳센 우리 딸을 위해 더는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날로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를 먼저 친척 집에 대피시킨 뒤 단판을 지었습니다. 죽어도 이혼만은 못해주겠다고 버티며 더한 짓을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아이를 제가 데려다 키우겠다 하니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어요. 뭐 그때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야겠다. 어떻게든 우리 수빈이와 함께 도란도란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빠져 미처 생각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숨겨둔 여자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딸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진 것은 친척에게꾼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고 그 시절 그때 배운 것이라고는 집안일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는 되지 못해도 나라도 딸의 짐짝이 되지는 말자라는 생각에 아득바득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버텼던 것 같아요. 이혼 후 그렇게 새로운 터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비좁은 골방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어찌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던지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가까스로 식당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딸 역시 어떻게든 저와 행복하게 살아보려 노력했어요. 워낙 공부에 관심이 많고 머리도 영특했던 우리 딸은 특히나 영어에 두각을 보였어요. 딸은 엄마와 내가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남들은 다 한 군데는 다니는 학원 한 번을 제대로 못 다니는 제게 죄책감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공부에 더욱 매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불의했던 가정사를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제 방은 물론 화장실 벽까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영어 단어가 적힌 메모지와 사전을 떼어 붙여놓고 읽어보는 것이 습관이었을 정도로 정말 보는 제가 다 우려스러울 정도로 딸은 악바리처럼 영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 값비싼 과외, 해외 유학도 예사로 턱턱 갈 수 있는 부잣집 아이들과의 경쟁을 당당히 이겨내고 통역사라는 꿈이자 목표를 이루었어요. 미국 땅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제 딸이 쌀라쌀라 그 어려운 말을 그리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보니 부모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떠나 같은 여자로서 존경심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딸아이를 본받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 우리 딸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완벽한 저희 딸, 유일하게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통역사의 꿈을 이룬 저희 딸은 30을 꽉 채울 때까지도 일만 하며 살았어요. 통역사라는 직업 특성상 워낙 출장이 잦고 이리저리 다녀야 하다 보니 개인 시간이 많이 없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번듯한 직업에 인물도 출중한 우리 딸이 남자 기별이 없는 것이 엄마로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어요. 요즘에야 비혼주의니 독신주의니 해서 결혼 안 하고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지만 저 같은 구시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차마 제 입으로 남자 좀 만나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그냥 일이 좋아서 아니면 엄마가 걱정되어서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팅이라도 권해보겠지만 혹 10년이 넘도록 결단 하나를 못 내렸던 엄마 때문에 더욱 짙어졌을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 만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곤 했었거든요. 나도 남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기억부터 떠오르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남자를 아버지라고 보고 살아야 했던 딸아이는 오죽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워낙 속이 깊은 아이니 티를 못 낼 뿐만이라는 걸 아무리 제가 미련한 엄마라도 모를 수 없었던 거죠. 딸아이에게는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사귀게 되어 오랜 세월 인연을 유지해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워낙 아이가 살갑고 또 사람이 속이 깊고
어릴 때부터 놀러도 자주 오고 해서 저도 제 딸처럼 여길 정도로 사이가 가까운 아이예요. 딸이 무뚝뚝한 편은 아니었어도 워낙 자기 속마음은 잘 털어놓지 않고 밖에서 있었던 일은 한 번도 집 안으로 가져온 적이 없었기에 그 친구가 딸을 대신해 저에게 이런저런 귀뜸을 자주 해주곤 했어요. 그러면 저도 내색은 하지 않아도 아, 오늘은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요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티나지 않게 신경 써주려 노력하는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친구로부터 딸이 웬일로 소개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딸아이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저도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기에 잘 안 됐나 싶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쯤 딸아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러 온 젊은 남자를 한 명 보게 되었어요. 누구와 집 앞까지 함께 오는 것도 특히 그게 남자인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저는 속으로 아, 저 남자가 소개팅 했다던 남자구나. 잘 되어가고 있나 보다 하고 창문 너머로만 내다보고 말 생각이었는데 글쎄 이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집 안까지 들어와. 어머니,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보다 딸아이가 더 놀란 듯 했죠. 저는 그 청년의 자신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얼굴이나 행색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귀티가 흘리는 것이 평범한 동네 청년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해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아버지는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집안 자체가 재력이 있는 데다 청년 본인의 능력 역시 출중한 듯 했어요.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통솔하는 회사 대표 직책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눈치도 빠르고 싹싹하고 말주변도 좋았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저에게 사실 이번에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장기 출장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 마지막으로 한 소개팅에서 수빈 씨를 만나게 돼서 이 여자를 잡지 못하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해외 진출 계획을 잠시 미루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전 수빈 씨에게 진심입니다. 라고 하지 뭐예요. 그런 당찬 모습, 돈이나 명성보다 제 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며 선남선녀가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은 좀 얼떨떨한 기분인 듯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밀어주어 두 사람은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사이가 되었죠. 통역사의 업무 특성상 딸은 한 번씩 해외로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워낙 일 자체가 유동적이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바쁘다 보니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야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적적함을 느낄 틈도 없었지만 딸아이가 통역사로 자리를 잡고 나서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편히 쉬어요. 엄마는 내가 책임질게.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고 길려준 은혜, 이제 내가 갚아야지. 하면서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니 딸아이가 없을 때면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이 어찌나 휑하고 적막하게 느껴지는지요. 예비사위는 저의 그런 마음을 읽은 것처럼 딸아이가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면 저희 집으로 와 저와 둘이 시간을 보내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어색함을 느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딸 없이 단둘이 있는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었죠. 마치 아들처럼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가족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예비사위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TV에서 방송해주는 맛집을 보고 제가 입맛이라도 다시면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니. 오늘은 저기서 식사할까요? 하면서 몇 시간이 걸리는 곳이든 괴념치 않고 자기 일도 미뤄두면서까지 저를 태우고 몇 시간을 달리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고 먼저 권해주기도 했으니까요. 아들이 있는 엄마가 이런 기분일까? 정말 나도 딸도 사람 복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든든하고 다정다감한 아들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언젠가 결혼하겠구나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쯤이었어요. 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예비사위가 일을 마치고 저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비사위가 올 줄 알고 준비해 두었던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예비사위가 저에게 어머니, 식사 다 하시고 저랑 집 근처에서 산책 좀 하실까요? 오늘 날이 참 따스하고 좋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바빠서 어머니랑 통 데이트도 못했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저녁상을 대강 치우고 예비사위와 함께 집에서 멀지 않은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사위가 어느 집 앞에 우뚝 서는 거예요. 큰 저택 앞이었죠. 어머니, 이 집 어떠세요? 떠보듯이 묻는 것 같은 그 말에 저는 처음에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맹탕한 얼굴로 아유, 멋지네.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저택 같네.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대답했지요. 정말 마음에 드세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유, 됐어. 괜히 사람이라도 나와서 수상 좁게 보면 어떡해. 갑자기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 제가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예비사위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그 크고 멋진 저택의 철문을 직접 여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최서방, 그 열쇠는 어디서 난 거야? 그럼 못 써. 도둑으로 몰리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남의 집 잘못 들어갔다가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말고 이리 나와. 하면서 말리니까 예비사위가 씩 웃는 얼굴로 어머니, 사실 이 집 제 집이에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있는 저에게 예비사위는 자신이 이 집을 얻었다며 자기 가족들은 어차피 해외에 있고 한국에 아예 귀국할 계획이 없어 해외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결혼하면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 딸이자 자신의 예비 신부인 수빈이도 그걸 원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오곤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호텔이나 별장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사람 냄새 나는 집에서 언제든 편히 와 지낼 수 있었으면 해서 일부러 큰 집을 얻었다고 말했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워낙 사업으로 바쁘시다 보니 가족의 따뜻한 정이 늘 그립고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주책맞은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는 최서방의 목소리를 듣는 와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지 뭐예요. 속 깊고 다정한 강서방의 배려심에도 감동받고 놀랐지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제 딸과 강서방이 아이도 낳고 도란도란 살아가며 평온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듯 했어요. 지난하고 구질구질했던 제 과거 인생들, 그리고 아빠 없이 가난한 편모 가정에서 자라며 딸아이가 받았을 그 모진 수모와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정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싶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강서방은 일단 저택 이야기는 딸에게 비밀로 하고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딸이 귀국하는 날 강서방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산책을 좀 하자며 딸아이를 데려가 저택을 보여주었고 제 딸 역시 감격이 차올라 눈물을 흘렸지요. 오히려 강서방은 저희 둘이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얼떨떨해하는 눈치였어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저는 단순히 집이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집 근처로 알아봐준 자네 마음과 배려심이 너무 따뜻하고 속 깊어서 더욱 감명받은 거야. 하고 우리 모녀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미 저나 두 사람 마음속에는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상의 끝에 딸아이가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딸과 사위는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염치가 있지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제가 아유 얘들아 난 그게 더 눈치 보여. 알콩달콩 눈꼴 씌어서 보겠니? 하면서 짐짓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죠. 못해도 한 2, 3년 정도는 단둘이 지내고 저는 나중에 딸아이가 임신이라도 하면 그때 이삿짐을 싸보내겠다고 극구 사양했어요. 어차피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어디서 자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딸아이는 결혼식 직전까지 해외 출장이 계속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2, 4일로 잡아놓은 날 불과 며칠 전에도 해외 출장이 잡혀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짐은 당장 쓸 것들 위주로 조금씩 옮기는 상황이었는데 딸아이가 마침 출장을 가면서 저에게 책 몇 권만 신혼집에 가져다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딸이 적어준 책 목록대로 책을 싸고 딸아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너른 녹색으로 가득한 너른 정원을 보고 다시 푸른 하늘을 봤지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진감래라더니 한평생 구질구질한 부모의 꼴만 보고 살아온 우리 딸. 드디어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에 보답이 돌아오는구나. 드디어 팔자 펴고 기 펴고 살아보겠구나 하는 마음에 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요. 한평생 딸의 인생에 도움이라고는 되어본 적이 없는 못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우뚝 일어선 딸이 너무나도 대견했어요. 이렇게 큰 선물, 큰 도움을 준 강서방에게도 너무 고마웠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딸아이는 기겁하겠지만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돈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살아가는 내내 강서방에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책을 놓으러 간 김에 아직 어수선한 신혼집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집에 더 머물렀어요. 사위도 지금 워낙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일부러 결혼식 후에는 신혼여행도 다녀와야 하고 해서 바쁜 일은 그 전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 집이 곧 행복과 따뜻함으로 가득 찰 것을 생각하니 괜히 제 마음이 다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집 정리에 한참일 때 창문 너머로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는 남자였지요. 한 남자가 담을 넘어 들어와 대문을 안에서 열어주었고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대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다시 잠그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낮에 쳐들어온 두 남자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거기다 분명히 사위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점검까지 하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도 이상했죠. 저는 혹시라도 마주쳤다 경을 칠까 무서워 소파 뒤에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두 남자는 거실로 침입해 주변을 돌아보며 살피기 시작했죠. 일단 사람 없는 집부터 제대로 확인해. 집이 생각보다 넓어서 숨을 데가 많으니까. 아다리 잘못 걸리면 조지는 거야. 알지? 아, 새끼. 잔소리 좀 그만해라. 형님 흉내내냐? 저는 112든 사위든 누군가에게라도 집에 도둑이 들었음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 잘못 걸렸다가는 집안의 귀중품이 아니라 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으니까요. 어찌나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던지 심장 소리가 너무 커 놈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발각되면 죽는다는 생각이 든 저는 휴대폰이 주머니에 잘 있는지 확인한 후 무음으로 바꾼 뒤 간신히 소리를 죽여 엉금엉금 기어 신혼집 안방의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낮에 남의 집에 침입해 들어온 대담함을 보인 두 남자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도둑인 줄로만 알았던 두 놈은 거실 소파에 한가롭게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귀중품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는커녕 마치 제 집처럼 편한 자세로 들어앉아 TV까지 보기 시작했어요. 거동이 영 수상쩍은 것이 일반적인 도둑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112에 신고할 타이밍만 재고 있는데 얼마 후 놈들 중 한 사람의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놈들은 아주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로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쩌렁쩌렁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일단 도착했어요. 큼직한 것만 일단 챙기면 되겠죠? 짐 싹 뺐다는 느낌 안 들게 세팅 잘 해놓고 가. 근처에 놓친 내 사니까 혹시라도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알았어? 에이, 형님.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해보나? 알아서 잘할게요. 내가 너네를 어떻게 믿냐? 확실하게 잘해. 저번처럼 꼴이 남기지 말고. 혹시라도 걸리거나 일 잘못되면 너네 몫은 없어? 알았냐? 내가 세팅 다 해놓은 거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칠 뻔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쩌렁쩌렁 들리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제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멀리서 전화기 너머로 들린다고 사위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틀림없는 강서방의 목소리였죠. 처음 듣는 건들건들한 말투는 원래 그 예의 바르고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에 신혼집에 침입한 두 남자와 너무나도 익숙한 듯 친근한 말투로 나누는 대화까지 저는 일이 도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강서방과는 목소리만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말투에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사위와의 통화 후에야 두 남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행동도 일반적인 도둑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남자는 현관에서 큰 짐가방을 가져와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냈고 사위의 짐들을 다시 빈 가방에 채워놓고 원래 물건이 있던 자리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물건을 채워넣는 식으로 일을 해나갔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 새 물건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다니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보아도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작업이 한창인 도중 두 사람이 일만 하는 것이 따분했는지 대화를 시작했어요. 성현이 형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야, 지금은 뭐더라? 강훈? 뭐 그런 이름 쓰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형님한테 잔소리나 듣는 거야. 자꾸 실수로 원래 이름을 부르니까. 야, 성현이란 이름도 진짜 이름 아닐 수도 있어. 너는 형님을 믿냐? 하긴 자기랑 결혼 약속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을 하는데 너나 나는 형님 눈밖에 나면 그냥 모가지지 뭐. 형님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신대? 준비는 끝난 거래? 몰라. 동남아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필리핀은 한국 교민이 너무 많아서 조용한 데로 뜨실 거라네. 애들도 데리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두 남자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알던 사위의 이름, 학력, 나이는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두 사람은 누가 집안에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낄낄대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푼수 같은 수다 덕분에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서방, 아니 번듯한 사업가로 자신을 꾸몄던 그 남자의 신분은 모두 가짜였고 그의 정체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이었다는 것을요. 이미 이놈한테 걸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그들 모두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이놈의 빚을 평생에 걸쳐 대신 갚는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놈은 그동안 사기로 갈취한 돈을 미천 삼아 이번 일을 꾸몄고 노숙자의 명의까지 도용해 이미 큰 액수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두 사람이 워낙 바쁘니 스케줄 맞추기가 여의치 않다면서 이미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직업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좋은 딸아이의 이름으로 엄청난 액수의 대출을 받을 계획까지 이미 다 짜놓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일을 딸아이가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며칠 사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짠 것이었어요. 이 집은 단기 임대로 얻은 집이었고 모든 신분이 가짜였기에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리면 잡을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형님 이번에는 애들이랑 같이 사실 거래? 몰라. 내가 듣기로는 거기 마누라도 있다는 걸로 아는데. 베트남이었나 뭐 그랬어. 이번에 크게 털고 나르는 김에 한국엔 아예 안 들어오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 거라던데. 그랬습니다. 이놈은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해외에서 낳아놓은 애가 셋이나 되는 유부남, 아니면 싱글데디였던 거예요. 그놈에게 본처가 있는지까지는 두 사람도 확실히 모르는 듯 했지만 아이가 셋이나 되는 것은 확실했죠. 거기까지 들은 저는 나중에 들켜서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우리 딸이 그런 지옥 같은 일을 당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두 놈은 오래지 않아 작업이 끝난 모양인지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해놓고 집을 나갔죠. 저는 딸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금 당장 귀국하라고, 저런 놈하고 더 얽혔다가는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 당장 짐을 싸서 저랑 어디로든 가자고 말하며 딸에게 메신저로 두 놈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냈어요. 몇 분 뒤 그곳은 밤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을 보낸 딸로부터 전화가 왔고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귀국한 딸과 저는 형사로 일하고 있는 조카를 찾아가 녹음 파일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했죠. 조카는 놈의 신원조회부터 해보았고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도 성도 가짜였고 명함에 있던 회사는 허허벌판이었으며 사업 등록도 안 된 유령회사였던 거예요.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욱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놈은 이렇게 여자를 속여 갈취하고 해외로 잠적했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마다 노숙자의 신분을 사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수두룩했으나 모두 다른 신분을 사용했기에 피해자를 취합하는 것도 가해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리 딸은 그나마 직전에라도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자금과 대출이 불가능하게 동결해 두었지만 이 땅 아래 어딘가에 그놈 때문에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아갈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담한 심정뿐이더군요. 조카는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청에서 빠르게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유독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해 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을 거부하던 놈이었는데 다행히 딸아이가 졸라서 지갑에 넣어가지고 있던 증명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으로 조회해보니 이미 수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나 경찰청에서는 이미 수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이놈에게 수배를 내리고 집요하게 추적하던 형사님이 계셨던 상황이었죠. 놈은 딸아이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자 무언가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것을 직감한 듯 보였어요. 추적은 계속됐지만 무엇 하나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없기에 덜미를 잡는 것이 어려웠고 형사님들은 해외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놈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공안과 항만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서 잠복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급한 마음에 바로 해외로 나르려고 했던 모양인지 그놈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님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어요. 혹시라도 놈이 눈치채고 찾아와 보복이라도 하지 않으려나, 만약 이대로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면 그 수많은 피해자와 우리 딸의 안전은 어찌 되나 노심초사하며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우리였기에 놈에게 수갑을 채웠던 형사님의 연락을 듣고 나서야 한숨 돌리고 안정을 찾고 비로소 잠들 수 있었어요. 막상 놈을 잡고 보니 우리 딸이 당한 것은 세 발의 피였어요. 놈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까지 해서 20여 명이 넘는다는 형사님의 말에 저와 딸은 기함을 내질렀습니다. 형사님은 이것도 놈이 항상 다른 신분을 사용해 피해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번듯한 사업가나 외교관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에 많은 부모님들이 놈이 요구하는 대로 없는 형편의 빚까지 마련해 돈과 귀중품을 해다 바치거나 놈의 사업자금이랍시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피해자들까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삶을 사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니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피해자 진술 조서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저와 딸은 조사실에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지요. 피해자들은 저희가 마지막 피해자이자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라는 말을 저와 딸의 앞으로 몰려와 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용기 내어 행동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피해자들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그리고 저의 딸 역시 바로 그 남자의 이중성과 정신적 박대에 치를 들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요즘 저와 딸이 때때로 나누는 대화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좋은 직업에 멋진 얼굴을 가진 번드르르한 남자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단 거예요. 설령 그놈의 직업과 이름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숨긴 본질이 추악한 짐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창피하지만 한때나마 딸이 부잣집 사업가에게 시집가 팔자 펴고 살 것이라는 기대에 혹했던 저도 많은 반성을 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겠지요. 딸에게도 언젠가는 수준에 맞는 좋은 배필이 나타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딸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비록 작은 집이라도 매일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없는 고만고만한 형편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짓 없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완전히 파투가 난 신혼여행 대신 딸과 함께 3박 4일 제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과거는 모두 잊고 아픈 기억일랑 제주에 버리고 오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삶을, 과욕 부리지 않은 소소한 삶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